총선을 사흘 앞두고 여야는 표심 공략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선거 막판 판세 흐름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건국대 장성호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렇게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세먼지로 잔뜩 흐린 날씨 속에 어제 이제 사전 투표가 마감이 됐는데 네. 투표율이 12%를 넘었습니다. 네. 상당히 높았다. 또 과거 예년과 비교해서 상당히 높았다. 이런 여러 가지 예상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과연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온 총선 투표율도 또 그것만큼 높아질 수 있겠느냐. 여러 네. 가지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높아진 투표율 누구에게 좀 유리할까요? 글쎄 미세연기 판세 속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야 되겠네요. 네. 사전 선거는 네. 분산 효과가 상당히 클 겁니다. 과거의 선거를 봤을 때도 사전 선거 미리 선거를 적극적인 의사가 있는 분이 사전 선거를 더 하는 것이고 예. 이랬을 때 당일날 투표를 할 분이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이 과거 역대 선거를 보면 그랬고 예. 특히 이번 선거를 보면 특이한 것이 진영과 구도 싸움이 치열한 곳을 중심으로 해서 사전 선거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히 전남, 전북,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예. 18.85, 17.32, 15.75% 네. 상당히 높지 않았습니까? 12.19%가 평균 전국적인 수치인데 네, 그렇군요. 특히 순천 같은 경우는 20.18% 정도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인물 싸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당내 당, 특히 호남회 같은 경우는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치열하게 지금 호남을 놓고 친노 세력이냐 아니면 동교동계 구민주당 세력이냐 이거를 가지고 지금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미리 투표장으로 견인 효과가 상당히 컸지만 예. 그런 전반적인 투표율에 있어서는 그렇게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 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랄 만큼 높지는 않았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해 그 2014년 그 지방선거에 비해서 소폭 오른데 그쳤거든요. 네. 선관위는 한 15% 정도 그래도 좀 기대를 했었는데 네. 거기에도 좀 못 미쳤고요. 그리고 특히 야당이 이제 젊은 층들이 이번에 사전 투표를 좀 많이 해주길 바래서 예. 사전 투표율을 한 20%까지 목표치로 제시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독려도 하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12%밖에 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미세먼지 얘기를 하셨는데 네. 미세한 영향 정도 미치겠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거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그 과거에도 호남은 상당히 이제 투표율이 다른 그렇죠. 지역과 비교 상당히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높았던 경향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영남, 특히 이제 부산 대구 같은 경우에 좀 낮았지 않습니까? 오늘 뭐 새누리당에서도 이 지역 투표율이 좀 낮았기 때문에 어떤 자신들의 지지층 표 결집하는데 좀 이제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네. 엄살 섞인 그런 반응을 좀 내놓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분명히 배경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사전에 여론조사했던 내용에 따르면 예. 60대 이상 좀 이 어르신층에서 예. 이번에 투표에 별 관심이 없다. 투표 안 할란다. 이런 의견이 좀 나왔었고요. 예. 2030 세대가 적극 투표하겠다. 그러니까 좀 높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근데 이게 사전 투표에도 조금 전 녹아들어 있다고 보고요. 최종 투표 13일 날 끝나고 나면 아마 지금 우리가 사전 투표율에서 본 현상이 그대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호남은 굉장히 투표율이 높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야권 맹주를 놓고 싸우는 격돌한 상황에서 다 지금 동원 효과를 노리고 있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문제는 영남은 대체로 TK든 PK든 간에 전통적인 여당의 텃밭인 건 맞지만 이번엔 좀 선거에 염증을 많이 느끼고 있다. 네. 뭐 이게 분당돼서 예. 각자의 색깔이 다르게 깃발을 든 것도 아니고 말이죠. 결국 하나의 당이고 집권 여당인데 문제는 집안 싸움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여기서 누구를 찍은들 좀 이제 언짢다라고 하는 불쾌감의 표현이 유권자들이 투표에 관심을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전 투표는 별로 이번에 예. 변수가 되지 못할 것 같다.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냐면 전체적으로 50% 중후반대 투표율을 기록하게 된다면 네. 제가 한 56, 7% 정도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예. 전혀 높은 게 아닙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좀 멀리 이제 거슬러 올라간지 모르지만 85년 12대 총선에서요. 예. 84%가 나왔고요. 예. 역대 총선을 70%대였는데 유독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총선 투표율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50%대에 머무른 것이고요. 네. 2008년 아마 18대일 겁니다. 그때는 40%대를 기록했죠. 50%도 못 채웠죠. 예. 그래서 50% 중후반이면 최근 들어와서는 그래도 선방한 편이지만 투표에 대한 열기는 장기적으로 점점 식어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예. 그 영남권의 그 사전 투표율 낮은 거, 전 또 다른 좀 해석을 좀 하고 네. 싶은데요. 그러니까 대세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후보나 네. 무소속으로 나온 사람들이나 다 보수 여권 성향 인물들이거든요. 네. 뭐 일부 부분적으로 이제 그 부산 경남 지역에 뭐 몇몇 지역, 그다음에 네. 대구 경북 지역에 뭐 한 두 곳 정도. 네. 요 정도 제외하면 사실은 뭐 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분들도 결국은 나중에 새누리당으로 다 되돌아가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 뭐 대세 지장 없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는 데다가 그런데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는 불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약간 좀 부처님께서 지금 돌아서 지금 앉아 계신 그런 지금 상황이 있는 거죠. 수도권의 은빛 유권자 60대 이상을 은빛 유권자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실버 세대. 네, 실버 세대 유권자들께서는 새누리당 성향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984만 명이고 23.4%인데 지난 19대보다도 한 4%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무성 새누리당의 공천 파동으로 인해서 사실 보수화된 연령층인데 네. 이분들이 상당히 지금 투표장에 나오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공천 과정에 대한 실망감이죠. 이런 것 때문에 텃밭에서는 물론 내가 한가도 이길 수 있다 이런 또 얘기도 되지만 수도권에서는 집권 여당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더민주한테 상당히 유리한 구도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 연령대별 투표율을 이제 선관위가 지역구별로는 공개를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또 그 여러 가지 선거 당일날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전 네. 투표율은. 근데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투표율이 좀 높으면은 뭐 예전 같으면 야당에 유리하다. 그랬죠. 또 낮으면은 뭐 상대적으로 여당에 유리하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뭐 그게 정확히 맞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가 네, 있거든요. 맞지 어떻게 않습니다.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도 이제 언론지상에 보면 네. 세대 간 투표다. 예. 그러니까 젊은 층은 어쨌든 야당 성향을 찍고 네. 좀 이제 말씀하신 대로 50대 이상 중장년층은 여당을 찍는 경향은 뚜렷해요. 예. 이건 굳어져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구 구조가 아까 장 교수님 말씀처럼 이젠 중장년층이 늘어났고 예. 청년층은 줄어들기 때문에 저출산 효과로 이러한 추세가 계속 갈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다고 치면 여당에 점점 유리한 선거 국면이 되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투표율이 새로운 바람을 좀 넣을 수 있는 변수가 되는데 네. 투표율이 높아지면 고정 중장년 지지층은 가던 대로 가지만 높아졌다고 하는 세대가 젊은 세대일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럼 야당에게 좀 유리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은 지난 우리 2012년 대선 때 상당히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예. 역대 75% 육박했는데 그래도 사실은 박빙의 차이로 어쨌든 이제 여당이 승리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투표는 젊은 층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거의 뭐 100% 가까이 참여해도 네. 될까 말까 한 싸움이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50% 중반대 정도를 예측하면서 이 젊은 층이 많이 몰려갔다. 그래서 네. 이제 여당의 위기다라고 하는 것은 여당이 좀 엄살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일단 마지막 휴일을 맞이해서 그 여야 모두 이 수도권에 좀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그렇죠. 모양새입니다. 아무래도 일여 다야 구도 속에서 치러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같은 경우에 이제 박빙 승부로 이제 그렇습니다.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이 경합 지역도 이쪽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네. 여야 자체 모두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집중을 하는데 자 수도권 승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접전 지역이 좀 많다. 여야 모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53석 중에서 122석, 48.2%가 수도권에 모여 있는데 네. 전향적인 여촌야도 과거에 여촌야도 현상의 투표 성향이 있을 때는 수도권이 상당히 야성이 강한 그런 그렇죠. 지역으로 예. 그리고 화이트 칼라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 선거는 텃밭을 중심으로 분열돼 있고 그리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여당 심판이 상당히 강하게 먹힐 수 있는 그런 선거 구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보다 훨씬 더 좋았을 때도 박근혜 대통령마저도 네. 서울에서 졌지 않습니까? 문재인 후보한테.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번에 새누리당이 뭐 안종 과반 이상을 얻는 그런 결과가 나올지라도 수도 서울에서는 더민주한테 오히려 더 많은 의석을 뺏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정반대로 좀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일여 다야 구도. 네.
그게 기본적으로 구도가 안 바뀌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구도 하에서는 새누리당이 절대로 질 수 없는 그런 구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사실은 야권이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어찌됐건 후보 단일화, 그리고 막판 표심 단일화에 네. 열중을 해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표심 단일화보다는 오히려 지금 국민의당 공격에 더 지금 막판에 더 집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권표가 안 그래도 분열돼 있는데 그걸 좀 자꾸 더 분열시키는 쪽으로 좀 가는 캠페인을 것이다. 벌리고 예, 예. 있다. 네. 자, 이런 그 상황이 만약에 급반전하는 어떤 뭔가 정치적인 계기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네. 새누리당은 절대로 질 수 없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서 새누리당이 뭐 의석수를 상당히 좀 낮춰잡아서 뭐 145 잘못하면 과반도 어렵다 이렇게 상당히 엄살은 떨고 있지만 네. 내심은 이미 계산 다 끝냈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다 이제 수계산 다 끝났고 이기는 것이 거의 확실한 상태에서 지난번에 알파고와 이세돌 그 구단에 대구에서 봤듯이 예. 알파고가 마지막에는 그냥 관리만 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런 단계로 전 접어든 상황이다. 사실은 야당이 지금 굉장히 엄청난 지금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예. 지금 야당 쪽에서 특히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이 지금 경고등을 그렇게 심각하게 지금 안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초반에는 130 전후로 이렇게 예상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새누리당에서. 네. 근데 이제 오늘 좀 상황이 좀 좋아져서 145석, 최대 145석으로 이제 올려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 좀 호전이 되고 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더민주당이 바로 좀 엄살, 정장성 총선기획단장도 네. 이건 좀 새누리당이 너무 엄살을 피운 지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여야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네. 여야가 흘리는 모든 말은 다 지금 전략적 이제 메시지고요. 그렇게 봐야 되는 여론조사 게 기관이 이제 예. 발표한 내용을 네. 오늘 연합뉴스도 오전에 다 발표하고 했는데 네. 새누리당은 지금 제 개인적인 계산은 실제로, 160에서 170 정도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160에서 네, 170. 그러니까 예. 과반을 넘긴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130에서 145로 이제 상향 조정하고 그래도 과반이 안 됩니다. 예. 이게 새누리당의 전략이에요. 읍소 전략에 이어지고 있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언더덕 전략이라고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네, 네. 동정 여론을 계속 자극하는 전략인데 끝까지 이렇게 갈 것 같고요. 문제는 더민주는 지금 엄살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100석 아래로 주저앉았어요. 네. 계산을 해보면. 네. 이게 한 8, 90석 내외 사이가 될 것 같아요. 네. 한 10석을 이제 이 새누리당과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을 거고 예. 국민의당은 이제 수계산이 끝났고 예.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아까 수도권이 야가 유리하다? 아니다. 예. 여가 계산 끝났다.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도권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오늘 시점에 이제 계산이고 오늘 자정이 지나면 48시간이 남거든요, 정확히. 예. 그리고 수도권 유권자 중에 아직도 못 정한 분들이 저는 절반 가까이 될 것이다. 부동층. 예, 정치 성향은 있지만 네. 누굴 찍어야 될까? 네. 전통적인 야권 지지층은 3번을 찍을까? 2번을 찍을까? 또 이번 전통적인 여당 지지층은 그래도 오만한데 이 쇼를 내가 보고 1번 그냥 또 줘야 되나? 못 예. 이기는 척 명분 싸움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 뭐 호되게 질책을 할 것인가? 예. 고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그러면 48시간에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만약 지금 새누리당은 160석 이상을 예. 확보한 상황으로 읽혀지고 예.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한 100석 이하, 80석으로 뭐 주저앉았다 이렇게 예. 여론으로 느끼는 시점에서 또 네. 달라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122석 중에 네. 80곳 가까이가 혼전이거든요. 예. 몇 명의 표가 이쪽으로 가려다 저쪽으로 가버리면 당락이 바뀌는 게 수도권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한 3, 40석은 아직도 휘청휘청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막대기가 어디로 쓰러지느냐, 마지막 입김 하나가 어느 쪽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20, 30석이 휘청휘청하면 새누리당이 160은 안전선 이렇게 했지만 130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수도권에서. 네. 또는 이게 더민주가 망한 거 아닌가? 180, 110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48시간이 전 아직도 판단을 결정하지 못한 글쎄요. 마지막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럼 이렇게 여기서 봐요. 좀 정리를 저는, 해볼게. 일단 더민주가 오늘 얘기를 한 것은 이제 100석도 어렵다는 것이고 이제 우세한 지역이 60곳, 네. 그다음에 경합 네. 지역이 40곳. 그러니까 이제 합치면 100곳인데 그렇죠. 이 40곳 경합지 중에 이제 배지가 안 나올 곳이 있으니까 100석 아래로 본다 이런 얘기고요. 국민의당도 이제 제시를 한 게 호남에서 20석 이상, 비례는 10석, 거기서 수도권에서 4석에서 5석, 뭐 이렇게 해서 한 35석? 35석 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네. 이 두 당의 어떤
예측치랄까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사실 거의 계산이 좀 끝난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 숫자하고 전 큰 차이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최소 30석에서 35석 그 사이 정도 정확한 예측치다. 엄살이 아니고요. 예, 예. 이제 제가 가장 솔직한 것 같아요. 네네네. 자, 그런데 새누리당은 예. 이제 엄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예. 아마 이제 이분들 총선 전날까지도 네. 149까지는 이야기해도 절대로 150 이상이라고는 얘기 안 하실 겁니다. 그렇겠죠. 계속 이제 엄살 전략을 이제 펴실 텐데 그런데 사실은 오늘 아침에 이제 여론조사 연합뉴스에서 사실 해가지고 예, 여론조사 맞아요. 다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까? 최저 157에서 최고 175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렇죠. 예상하는 그렇다면 이제 것들. 그 중간에 어딘가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고 저는 네. 사실은 이 경우에 따라서는 180석까지도 좀 가능할 거다라고 봅니다. 예. 그거는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좀 보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좀 의외로 좀 긴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전 그게 좀 굉장히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어쨌든 이겨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도 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도 그렇게 절박함이 없고,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도 그렇게 절박함이 없는 것 같다는 거죠. 이렇게 진짜 절박해서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겨야 된다. 새누리당 과반수를 저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뭔가요? 승부수라고 하는 것이 야권 단일화가 안 되면 최종적으로는 그 표심 단일화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표심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뭐 국민의당 국민의당 지지자들에게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하는 얘기가 그 국민의당 찍지 말고 그 표 다 저희 주세요. 지금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셨던데 네. 그렇게 일방통행적으로 이야기해서는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만큼 줄 테니 당신네들도 이만큼 좀 주세요라고 사실은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제안을 안 하고 있다. 저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는데 김종인 대표께서는 이미 비례대표 2번 확보하셨습니다. 그렇게 네. 다급하실 이유가 없고요. 문재인 전 대표도 당내 뭐 170석이 되든 100석이 되든 당내에서의 본인의 지지 기반, 그러니까 이른바 친문 패권주의 이런 예, 그대로 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네. 의석수에 그렇게 지금 연연해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게 사실은 지금 가장 큰 제가 보건대는 야권이 지금 긴장을 안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지금 변수 중에 변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을 한 것에 살짝 토를 얹으면 말이죠. 예. 자, 100석 이하다. 그런데 김종인 대표가 긴장하지 않았다. 네. 107석을 목표로 제시했거든요. 이 100석을 얻거나 혹은 뭐 90석을 얻거나 비례 2번으로 이제 국회에 입성을 해서 김종인 대표의 차기 행보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만 예. 그래도 국민들 앞에 약속을 했잖아요. 107석이 안 되면 실패고 본인은 총선에 책임을 지고 당을 떠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비례도 던지고 간다. 이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바로 이제 며칠 전에 지난 금토에 광주 호남을 방문했던 문재인 전 대표는 거기서 호남 민심의 지지가 거두어들여진다면 자신은 대권도 불출마하고 정계를 은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호남 민심의 지지를 거두어들이는 현상이 뭔지 그게 명확하게 이제 계량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목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선전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대패하고 수도권에서도 뭐 별 볼 일이 없었다. 새누리당에게도 패하고 국민의당에게도 한 방 크게 맞았다. 이렇게 되면 그 문재인 전 대표의 정치적인 미래가 있을까요? 김종인 전 대표 20대 국회에서 역할을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책임론은 새누리당이나 국민의당이나 국민들이 묻기 전에 당내에서 난리가 날 거고요. 저는 107석이 안 되면 이 더불어민주당은 더 쪼개질 가능성도 있다. 예. 저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이제 예측을 해보면 말에 대한 책임을 선거에서 수장이 져야 되는 거겠죠. 일단 근데 이제 예. 뭐 두 분은 새누리당 압승을 뭐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새누리당이 압승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 봅니다. 지난 19대 총선에 네. 그 표심이 있는 지형이 저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현실로 보면 새누리당이 또 그렇게 잘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상당히 오만한 어떤 공천 관련해서 예. 그런 것을 국민들한테 상당히 보여줬기 때문에 지난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이 152석 얻었는데 예. 저는 150 플러스 알파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민주통합당이죠. 127석 얻었는데 더민주하고 국민의당 합해서 130석을 해서 서로 나눠 갖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 세력은 합할 예정으로 봤을 때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자유선진당이 5석이나 통진당이 13석 예. 이것이 이제 무소속으로 채워졌을 때 무소속이 상당히 지금 약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무소속을 새누리당으로 치면 안 되죠. 그런 차원에서 나중에 무소속을 선별 입당을 시키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150석, 155석 이 정도가 새누리당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일단
김종인 대표도 결국에는 선거 당일날 1번 아니면 2번일 것이다. 1번 아니면 2번 택해야 된다. 또 문재인 전 대표도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단 그 정당 투표는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이 하더라도 제1야당의 후보 투표는 해야 그렇죠. 된다는 어떤 그런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김종인 대표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승부수라고까지 하긴 뭐 하지만은 굉장히 이제 목이 쉬고 또 병원에 갔다 올 네, 정도로 굉장히 좀 열심히 다니고 계신데 좀 승부수가 부족하다 이런 말인데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에 가서 1박 2일 동안 했던 것들 이게 과연 이 호남 이 각축전 국민의당과의 더민주와의 각축전에서 어느 쪽에 좀 힘이 좀 실리게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저는 뭐 대세 그야말로 지장이 없다라고 좀 대세에 생각을 해요.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예. 이미 호남 민심은 사실은 이제 결정이 거의 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국민의당이 최근에 이제 더불어민주당보다 지지율이 좀 상향되면서 네. 이제 격차를 좀 벌려가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네. 그것을 되돌리기에는 시점상 너무 늦었다. 늦었다. 그리고 예. 가셔서 정말로 저는 그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사제의 모습만 보였더라면 그래도 효과가 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 가셔서도 국민의당 찍으시면 안 돼요. 네. 국민의당 찍지 마세요. 그 얘기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서울에 와서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을 찍지 마세요뿐만 아니고 국민의당 지지하시는 분들조차도 우리 당 찍어주세요. 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예. 거죠. 김종인 대표 1번, 2번밖에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3번 찍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 어떻게 야권에서 서로 공생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꾸 그 한쪽 그 제3당을 지금 저렇게 압박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과연 저 선거 전략상 좀 유리한 전략이냐? 저는 그 시간에 차라리 새누리당을 공격을 해라. 새누리당을 공격해서 새누리당에서 상당히 수가 지금 부동층화돼가지고 나와 있는데 네. 이분들을 어떻게든 끌어들여서 야권 지지 세력으로 좀 만들 그 국리를 하셔야 네. 수도권에서 답이 보이지 않겠냐. 그리고 네. 국민의당하고 정말로 표심 단일화를 원하신다면 그야말로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에 대해서도 먼저 이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여러분들, 자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찍으시고 예. 비례대표는 국민의당으로 다 밀어줍시다. 네. 그러고 반대로 국민의당 지지하시는 분들 비례대표는 그쪽 다 찍으시더라도 지역구는 저희 쪽 해주세요. 야권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호소하셔야 되는데 네. 내가 줄 거는 주겠다는 얘기 절대 안 하면서 달라고 이렇게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무조건적인 그 국민의당의 희생만 강요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감동도 없고 그리고 실효성이 없다는 가장 결정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뭔가 지금쯤엔 사실은 실효성이 있는 그런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 거죠. 하루 이틀 사이에 뭔가 급변동을 원하신다면 수도권의 그러니까 인려 다야 구도를 결정적으로 바꾸시려면 그런 정도의 승부수를 던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쯤이면? 글쎄요. 근데 승부수를 어떤 카드가 있을지 남은 카드가 어떻게 승부수 보세요? 없습니다. 저는 네. 문재인 전 대표 광주에 잘 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안 갈 거라고 전 예측했지만 제 네. 예측을 깨고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갔다. 네. 그런데 이게 참 미묘해요. 네. 이게 차갑지도 않고 광주의 민심이 네. 그 안에도 이제 문재인 지지자들이 많이 있죠. 또 네. 반대자도 더 많이 있죠. 그런데 예상보다 차갑지가 않고 또 예상보다 뜨겁지가 않아요. 미지근해요. 이 미묘한 온도차가 뭔지 이게 선거의 뚜껑을 열어보면 나올 텐데 저는 광주에서의 메시지도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수도권을 돌면서 이 후보들 지원 유세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결연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김종인 대표에게 선거 총 사령탑을 맡겼으니까 네. 본인은 사흘이건 나흘이건 닷새건 혹은 총선 당일까지 광주의 광장에서 앉아서 예. 금식 연설에도 했다면 그 네. 메시지가 좀 구태한 이제 형식이긴 합니다만 네. 아까 말씀하신 절박감이 네. 가시화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새누리당은 얼마나 그동안 읍소 전략을 펴고 있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한 게 없습니다. 반다송도 하고 지금 여당이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야당이 한번 메시지로 자 이번 메시지는 저 위로 사과 경청입니다. 그리고 1박 2일 짧게 갔다 오고 이 매스컴을 통해서는 본인의 메시지만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전국적으로 광주에서의 문재인 전 대표 행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그 진심을 느끼기는 좀 약하고 예. 오늘 이 순간은 계속 이제 후보 지원 유세를 다니고 있으니 네. 김종인 대표의 저는 좀 이 힘이 떨어졌다 마지막에 네. 3당 중에서 예. 연세가 76세로 가장 고령이고요. 예. 지금 어부바 유세 이제 읍소 유세하고 있는 이제 김무성 대표가 65세, 예. 안철수 대표가 가장 목은 쉬었지만 지금 예. 저돌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54세 나이 차이가 22살 안에
이 3당 대표가 들어가 있는데 네네. 문제는 김종인 대표의 경제 실정 심판론이 지금 드라이브가 안 걸렸잖아요. 네. 오늘 이 시간까지 그렇다면 강봉균 상대 공동선대위원장하고 말싸움, 할배 네. 배틀만 하다 끝나는 상황이에요. 네. 정책 이 논리로는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문재인 대표, 김종인 대표가 이렇게 엇박자를 내면서 각자 예. 후보 지원 유세를 뛸 때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한 메시지가 나와줘야 되는데 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남은 이틀 상황 이거 쉽지 않아 보여요. 문재인 조금 전에, 대표 예, 교수님. 네, 문재인 대표는 총선보다도 대권 행보를 하는 거죠. 호남에 가서 무릎 꿇을 이유가 있습니까? 무릎을 꿇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 총선 구도보다도 국민의당을 호남 틀 안에 묶어놓는다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묶어놓고 네. 그리고 그 대선 후에 나갈 때는 호남을 가냐 안 가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거죠. 호남을 갔지 않았습니까? 네. 가서 돌파를 맞을까 그래서 갔는데 물론 뭐 동원된 인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 예. 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호남을 보면 친노 패권 세력하고 그리고 호남 패권이 지금 부딪히는 상황 아닙니까? 호남의 동교동계가 대거 국민의당으로 가서 안철수 의원만 포장을 해놓고 그 밑에가 숨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총선이 끝나면 드디어 정체성 논란에서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문재인 대표는 수도권에서 100석 정도를 얻어가지고 여유 있는 대선 후보다. 네. 그럼 나중에 호남과 연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문재인 대표는 지금의 이런 어떤 스탠스는 총선 이후 대선에 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호남 간 것은 아주 잘한 것이고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안철수 의원이 내부 정체성 싸움에서 과연 그 과거의 구민주계죠. 동교동계들이 앞으로 치고 나왔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지 그런 걸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안철수 의원이 총선 후가 더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평론가님은 어떻게?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번 선거가 참 묘하게 흐른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조금 전에 할배 배틀 얘기를 했는데요. 그 할배 배틀조차도 지금 치열하게 좀 치러지지가 못하고 있어요. 예. 근데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면 김종인 대표가 싸움을 피하고 있어요, 자꾸. 피해 다니거든요. 네네. 오히려 강봉균 새누리당의 그 위원장이 자꾸 토론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피해 다녀요. 그런 야당 보셨습니까? 선거 때? 그러니까 역대 선거에서 사실은 이슈를 주도해서 선제적으로 제기하는 것도 야당이고 예. 그 이슈를 가지고 싸움을 거는 것도 사실은 야당이에요. 그런데 이번 그 총선의 국면을 보게 되면 문재인 전 대표는 국민의당 공격을 주로 하고 있지 새누리당에 대해서 별로 공격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 간간히 경제 문제를 가지고 뭐 이렇게 잽 날리듯이 그 사실은 정부 여당을 공격을 하긴 하는데 예. 그러나 정작 뭐 양적 완화라든가 뭐 그 부가가치세 인상 문제라든가 강병근 위원장이 제기한 그런 결정적인 이슈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토론을 한다거나 경론을 벌이는 것은 피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예.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이게 공격이 아니고 수비에만 그냥 주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야당이 수비만 해가지고 이 선거를 이길 수 있나요? 아주 공격적으로 해도 사실은 이기기 힘든 것이 지금 야당의 상황 아닙니까? 조금 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미 운동장은 기울어져 있고 그걸 운동장을 기울어진 것을 어떻게든 평평하게 만들고 또 저쪽을 좀 공세를 가해서 좀 약하게 만들고 이런 것을 하려면 사실은 뭐 상대방이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이슈를 지금 계속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슈 파이팅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싸우기를 피하는 야당. 그것으로 해서 이번 선거는 사실은 거의 지금 어떤 선거 판세가 이미 다 끝난 거나 전 다름이 없다. 저는 그렇게 사실은 그리고 야당에 생각해요. 대해서 이제 예. 따끔하게 우리 질책을 해주셨는데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조사기관에서 대체적으로 예측치는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는 그게 어떻게 의석수가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결국 이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 총선 성적표에 따라서 이 여야의 차기 주자나 특히 이제 김무성, 문재인, 안철수 또 이제 김종인 대표까지 해당이 될 수 네. 있겠죠. 여러 가지 좀 시비가 엇갈릴 텐데. 뭐 야권 재편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성적표 그렇죠. 결과에 그렇죠. 따라서 또 여당은 또 여당대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 김무성 대표가 네. 선거유세 때 안철수를 지지해달라고 실수 말을 한 걸 보면 네. 혹시 정계개편이 일어나서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이 또 정계개편의 한 축으로 예.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을 때 그러면 내부적으로 상당히 분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예. 뭐 그런 것은 일어날 가능성이 뭐
극히 적을지라도 네. 지금 현재 보면 김무성 대표가 총선이 끝나면 예. 공천 파동에 대한 그 이슈가 상당히 크게 커질 가능성이 그렇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지금 생각해 보면 후보 지원도 있겠지만 총선 끝나고 이것을 어떻게 다시 헤쳐나갈까 그 생각이 엄청나게 머리 아플 것 같고 그렇죠. 예. 오히려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잔민은처럼 50세 이상이나 없거나 그러면 전국 정당이 되는데 호남 정당으로 묶여 있으면 네. 대선 주자로서는 큰 어떤 발돋움할 수가 없을 겁니다. 살아남을 사람은 저는 문재인 대표가 아닌가. 문재인 전 대표죠. 네. 더민주당의 전 대표가 총선 이후에 대선 주자로서 가장 먼저 출발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이제 운명의 순간이 사흘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앞으로 치열해질 선거전, 막판 선거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담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